대기자매님들 앞에서 이렇게 캠퍼스 사역에 관련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는 지난 19년 동안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에 나와서 인물을 진행한다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저희는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이제 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PPT를 마련해서 교재에 넣을 수 없는 그런 실제적인 예들을 좀 보여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시키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그냥 나누는, 거기다 조력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와서 보니까 이 캠퍼스 살력 관련해서 여기 참가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분들이 사실은 나누셔야 되는데 저희가 좀 대표로 이렇게 좀 나누게 되었거든요. 마음으로 활짝 여시고 들어주시고, 그리고 저희에게 피드백을 좀 해주시면 개인적으로라도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되겠습니다. 여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사역이 아주 거의 대부로 할 수 있는 분들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나누지 않고요, 끝까지 이렇게 집중하기 쉽지 않거든요. 오늘 마지막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아주 깨꼬리 같은 목소리로 우리 혼을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자, 질투하시면 지는 겁니다.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무척 오래 기다려서 이게 희망 고문 아닌 대기 고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까지. 지금 제가 좀 떨리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수많은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하게 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그 은혜 의지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신 그 과정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잘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7월 1일에 남홍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 조하네스버그에 있는 제 친구였던 그 멀시 선교사가 일주일 동안 자기 집에서 저희를 오리엔테이션을 해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남아공이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지 일주일 내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레토리아 대학을 저희 사역의 목표로 삼고 프레토리아로 이제 정착해서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프레토리아로 저희가 옮겨왔습니다. 이제 프레토리아에 집을 얻고 들어오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사실 저희 아이들 2명이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아직 학교가 개학을 안 해가지고 집에 있어서 이렇게 저하고 아이 2명을 집에 남겨두고 남편은 그 다음날 아침부터 출근하듯이 캠퍼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전도하기 시작했고, 예, 그렇게 해서 저희 남아공에서의 사역이 시작됐고 지금 19년하고 2개월이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캠퍼스 사역이나 캠퍼스 선교 이런 말을 들으면 뭘 먼저 생각하시고 떠올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아주 오래전에 이미 캠퍼스 생활을 이제 마치셨으니까요. 이제 저희나 여기 계신 분들이 캠퍼스에 있을 때만 해도 그래도 캠퍼스는 젊은이들의 낭만이 가득한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갈수록 캠퍼스는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살벌한 경쟁이 그런 가득 찬 곳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여전히 대학은 제도 교육의 그 마지막 단계로서 인생에 있어서 한 개인의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실질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이고 또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미 사회에 진출한 그 직장인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영적 활동을 자율적으로
영적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자율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비교적 자유로운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시기가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훈련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마지노선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기간이 길지 않고 2년에서 4년 정도 대학 교육이 끝나면 떠나가는 그런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도 합니다. 남아공은 한국과 달리 학업 성취도와 관련해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 그 나이 또래 인구의 1%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의 그 엘리트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 대학인지 상상이 되시겠지요. 그래서 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자연히 이들은 사회 지도층으로서 정부나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국가와 사회의 변화를 자기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도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뿐만 아니고 이들이 곧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여 사회에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대학에 있는 동안에 이들을 복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할 수만 있다면 이들이 국가와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습니까? 건강한 변화를 주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으로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가정의 모델을 제시하고 또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평신도 사역자로서 직장 내에서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 길러내는 사역을 계속하고 그 중에서는 전임 사역자로 헌신해서 대중전도 사역과 일꾼을 길러내는 사역에도 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캠퍼스에서의 이 제자 훈련은 지도자 양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전에 선교사님들이 다 강조하셨던 교회 사역, 가정 사역, 의료 사역, 유아 사역, 청소년 사역 이것들을 다 잠재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건강한 부모가 되면 유아 교육을 할 것이고요. 건강한 가정을 만들면 가정 사역이 될 것이고요. 이들이 지도자가 되면 교회 사역도 할 것입니다. 예, 캠퍼스는 대어로 성장, 이렇게 조그만 물고기가 아니고 엄청난 대어로 성장할 수 있는 이 잠재적 물고기들이 적어도 2년에서 4년 동안 대형 수족관 안에 가두어져 있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자, 누구든지 그물을 들고 미끼를 들고 가서 낚으시면 됩니다. 그 안에 물고기는 가득한데 낚을 일꾼들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프레토리아 대학은 2017년까지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평화롭고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나라 대학생들이 Peace Must Fall이라고 해서 등록금 내지 않고 공부하게 해달라고 어마무시하게 데모들을 했죠. 하기도 하고 뭐 해서 대학 당국들이 엄청나게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프레토리아 대학도 그 이전까지는 학문의 전당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이 됐어요. 대학교 안은 언제든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ENMSA라는 기독교 서클을 학교에 등록해서 서클 룸을 배정을 받았고 또 자유롭게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프레토리아 대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유니사, TUT, 프레토리아 도시 내에 있는 다른 대학생들까지 프레토리아 함께 성경 공부하고 다양한 활동들. 근데 대학 당국 그리고 뿐만 아니고 캠퍼스 미니스트리 포럼이라고 사역자들 이 단체를 만들어서 이 단체에 정식으로 등록한 사역자들에게 대학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신분증을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줬고요. 물론 저희도 이 미니스트리 포럼의 회원으로서 캠퍼스를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생들이 시위가 심해지니까 대학 당국은 그 원인이 이 학생들이 내부에서 들어오는 세력들이 이걸 조장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했고 그래서 학교의 치안을 시큐리티를 엄청나게 강화했습니다.
자격증이나 이제 자기 카드를 찍지 않으면 대학에 들어올 수 없겠고요. 그런데 애들이 이런 놈 위에 나눈 놈 있다고 한 명의 카드로 찍고 또 찍고 이렇게.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우리 모두 잊을 수 없는 코비드 19의 유행으로 팬데믹이 시작됐죠. 캠퍼스 기숙사가 하루아침에 납세가 됐고요. 모든 수업은 온라인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게 2020년 초였어요. 학기가 시작하고 한 달도 안 됐을 때였어요. 그때부터 정말 힘겹게 한 2년 정도를 보냈고 2022년 후반기부터 캠퍼스이 열리기 시작해서 학생들이 그렇지만 그리고 2023년부터 캠퍼스가 완전히 다시 오픈이 됐고 오픈이 됐다는 건 학생들은 들어오지만 여전히 지문 찍고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렇지만 이제 캠퍼스는 학생들은 들어왔지만 캠퍼스 당국은 사역자들에게 그 사역 환경을 바꿔주지 않았어요. 요즘 신분증도 주지 않았고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자유롭게 모임할 수 있는 것도 허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부부는 이때를 대비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미리 남편이 프레토리아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이수를 했기 때문에 대학 동문의 자격으로 해마다 동문회비를 꼬박꼬박 내면서 대학 출입허가를 받아서 공식적으로는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고요. 비공식적으로는 한 19년째 다니다 보니까 얼굴이 신분증이 돼서 시큐리티들이 그냥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예, 네, 저희가 남아공, 그러니까 사우스, 보이십니까? 사우스 아프리카 에브리 네이션 미션이라고 공식적인 이름인데요. 이걸 줄여서 SAENM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분 목사님께서 저보고 이름을 왜 그렇게 촌스럽냐고 하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은 캠퍼스에서 전도해서 양육하고 그룹이나 팀 교제로 성경 공부하고 기도 모임하고 주일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 훈련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공동체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저희 집이며 선교센터인데 이렇게 불러들여서 홈 트레이닝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매년 이제 수양회를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아울리치로 프레토리아나 케이프타운이나 더반 이런 쪽으로 함께 여행하면서 또 우리 신앙을 테스트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수양회하고 모였던 사진들입니다. 이건 아울리치 갔을 때 표정이 다르죠. 수양회보다 아울리치를 훨씬 더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이게 소그룹 모임입니다. 그 전에 캠퍼스에서도 모였고요. 저희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저희 ENM 사역이 이제 어떤 걸 하는지는 말씀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사역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 추리고 추렸을 때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맨투맨과 3TS입니다. 맨투맨은 다 아시겠지만 그냥 사람 대 사람, 개인 대 개인이 만나는 거죠. 개인 대 개인으로 직접 솔직하고 개인적인 대화를 할 수 있고 마음속에 있는 필요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주고 양육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또 그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개인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돼서 좋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인격적인 만남이나 그런 관계를 개발해 갈 수 있습니다. 그룹으로 만났으면 다음번에 다시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계속 만났기 때문에 이 관계는 어쩌면 평생 관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거 궁금해 하셔야 합니다. 뭐 하나? 예, 처음에는 가능한 자주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 이상 만나는 걸 목표로 하고요. 그렇지만 개인의 시간상을 조절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명하려면 3TS가 필요합니다. 3TS는 Teaching, Training, Transmitting. 이 세 단계가 T자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세 개의 T, 그래서 3TS라고 얘기합니다. 예, 이제 초기 저희 멤버였던 그 타오 형제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저희 형제가 남편이 그에게 경건의 시간을 이제
가르쳐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캠퍼스에서 만나가지고 경건의 시간이 무엇이며 또 왜 해야 되는지 또 직접 막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는 건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자기도 그걸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남편이 타오 형제에게 제안했어요. 그러면 내가 아침에 일찍 네가 있는 숙소에 가서 같이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하자. 그랬더니 형제가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러면 남편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그 형제를 찾아가서 형제가 숙소를 두드려서 자고 있는 사람 깨워가지고 경건의 시간을 같이 갔습니다. 이게 한 번 한다고 해서 그가 그러나 습관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 형제가 스스로 경건의 시간을 즐길 수 있을 때까지 한동안은 지속이 됩니다. 그 형제가 정말 좋은 형제였어요. 그렇지만 이 잠자고 있는데 새벽마다 매일 와서 깨우면 항상 그가 환영할까요? 그렇지는 않았답니다. 때로는 문을 안 열어줘서 못 들어가는 날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걸 지속하면서 드디어 타오 형제가 이 형제가 스스로 경건의 시간 즐겨할 수 있게 된 후로는 그를 더 이상 방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그를 만날 때마다 오늘의 너의 콰이타임은 어떠했는지 그 은혜를 나누고 나의 콰이타임은 이러했다. 그리고 결국은 너는 뭘 적용했는지 나는 이걸 적용했다. 이렇게 해서 그걸 같이 나누면서 이걸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격려를 하는 일을 교제 안에서 계속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형제, 타오 형제가 자기가 전도해서 돕기 시작한 사방이나 첩보 같은 비롯해갖고 어떤 자기가 전도한 형제들을 만나면 자기가 배운 대로 또 자기가 하고 있는 대로 이 경건의 시간을 가르칩니다. 이 과정은 트랜스미팅이겠죠. 그래서 이 세 단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테림, what and why. 그러니까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말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단계 show him how. 어떻게 하는지는 꼭 실제 모델을 하고 있는 것, 하는 것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거기서 끝이 아니고 get him started. 그로 하여금 직접 스스로 시작하게 하고 그 시작하는 장면을 직접 보셔야 합니다. 함께 봐야 합니다. 했니?라고 물어보면 아프리카 사람들 다 일단 했다라고 말할 겁니다. keep going. 그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체크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다음에는 tell him. 그에게 help him. 그를 도와요. 뭘? pass on to others. 다른 사람에게 파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이가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아빠는 뒤에서 자전거를 붙잡아주고 또 함께 달리기도 하지요. 아이가 균형을 잡고 스스로 페달을 밟아서 달릴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가르치고 또 하고 그리고 아이가 하여금 실제로 무섭고 두렵지만 실제로 해볼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그리고 또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 네 그리고 계속 격려해줘야 되고 이럴 때 인내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전도한 사역 대상자가 육신적으로는 이미 성인이에요. 어른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다 태어난 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가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기까지에는 이 3TS가 모든 영역에서 사실 이 모든이라면 애매한데요. 많은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기도도 그렇게 가르쳐야 하고요. 말씀 읽는 거, 암송하는 거, 뭐 정말 많은 것들을 이 3TS라고 하는 이 단계와 과정을 가지고 가르쳐야 합니다. 자전거 타는 법에 대한 교본을 아이한테 주고 자, 스스로 탈 수 있을 거야 해봐. 라든가 야, 자전거에 대한 과학적인 원리를 설명해주고 어떻게 하면 잘 탈 수 있는가 잘 가르쳐주고 그러면 스스로 아이가 잘 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한다거나 야, 지금은 안 되지만 세월이 약이다. 기다려봐라. 언젠가는 너도 크면 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육신의 자녀들에게 아이를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적어도 아이가 잘 성장하기를 기도하는 아버지라면 이 그림 속에 아버지처럼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같이 핸들을 잡아주거나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고
아이가 스스로 자전거를 즐겨서 잘 탈 수 있게 될 때까지 몇 번이고 함께 해줄 것입니다. 아이가 한 번만에 잘 타지 않거든요. 넘어져 다치기도 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정말 많은 변수가 생깁니다. 그럴지라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아야 이 아이가 성장합니다. 저희 선교회는 팬데믹 이전까지 형제 자매들로 나누어 가지고 생활 훈련관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5명에서 10명 사이에 그 정도의 멤버들이 이제 자기들이 모여서 스스로 집 한 채를 얻어서 공동 생활을 하면서 영적 훈련을 병행했습니다. 형제들 2곳, 자매들 1곳 이렇게 생활 훈련관을 했는데 정말 하루도 바람잘 날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이 단순하게 그냥 먹고 자고 숙식을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영적 훈련을 위한 병영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저희가 캠퍼스에서 매일 아침 기도 모임을 아침 7시에 10년 이상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캠퍼스 학교 학생들 수업이 7시 반에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7시에 모여서 만나서 한 20분 기도하고 수업을 가거나 아니면 도서관을 가는데, 대학은 1교시 수업이 있는 건 주로 1학년 제일 1교시 수업이고요. 아니면 2학년 조금. 고학년이 되면 1교시 수업이 없습니다. 오전 수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에 나오는 아이들은 거의 다 저학년들입니다. 지금 뒷줄에 보시면 얼굴이 볼락말락하는 동양아이가 있는데 저희 아들입니다. 저희 아들, 딸이 저희가 사역하는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저희 아들도 그렇고 부모가 아침에 매일 일찍 차를 갖고 나가버리니까 그때 안 따라가면 자기는 뛰어가거나 버스 타고 학교 가야 되니까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어쨌든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기도 모임을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예,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저희 사역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힘드시겠지만 이 5가지 과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미 다 하시고 계신 것을 저희가 약간 폼나게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제일 먼저 불신자에게 그리고 이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 저희가 다리 예화라고 하는 브릿지 일러스트레이션을 사용합니다. 제 남편 정디에나 제 정 자, 대학교 내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이 티셔츠를 입고 돌아다닙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그냥 주지 않고 자기가 이 다리예화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이걸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된 사람에게 시험을 보고 통과하면 이 티셔츠를 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2명씩 이렇게 모여서 캠퍼스 다니다가 등짝을 보고 누군가 와서 물어보면 한 명이 옆에 서서 다른 아이 등짝을 손에 들고 설명합니다. 저희는 이 티셔츠를 해야겠다 마음은 먹고 있었는데 꽤 오래 전이었는데 저희 부부가 숍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걸 떠리로 한 장에 10난대에 파는 티셔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장에 있는 걸 다 사가지고 프린트 하는데 그 당시 돈으로 한 15란드 정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질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이거 10년째 입고 있습니다. 자, 다시 네, 결신자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어우 잘됐다, 이번에다 이러고 그 사람 잘 크도록 기도해주면 뭐 좋겠죠. 그러나 이게 다고 그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저희는 그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신한 것은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태어난 상태는 아니고 잉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 이상 만나가지고 기초 양육을 합니다. 이 기초 양육은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거 한 8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는 어디를 찔러도 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8주 동안 하면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이 구원받은 기쁨 때문에 계속 하루 종일 방방 뛰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을 얻어서 이 기쁨이 넘치는 그러니까 8주 기초 양육을 하게 되면 그때 저희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를 개심자, 이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용어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본 어게인 크리스찬이 기쁘기는 한데 이 기쁨이 오래 갑니까? 가만두면 오래 안 가거든요. 잊어버렸죠. 그래서 그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은혜 속에 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한 6개월에서 길면 1, 2년까지 이 8가지 영역에서 특별히 세움을 받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확립이라고 합니다. 이 8가지 영역은 첫째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경건의 시간, 매일 아침 주님과 함께하는 과이어타임 하는 거요. 그리고 말씀의 중요성, 그래서 직접 말씀을 읽고 여기는 암수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즐기는 거,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제권 로드십을 갖게 하고, 그리고 세계 비전입니다. 확립 단계의 훈련을 통해서 이 8가지 영역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게 되면 구원을 기쁨을 누리던 개신자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리스도를 첫자리에 모시고 죄에서 떠나는 삶을 드디어 시작합니다. 성도의 삶을 스스로 혼자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고 매일 경건의 시간을 지속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섬김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적극적으로 이제 나누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인의 인으로서의 의무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스스로 자신의 은사를 따라 어디에서 어떤 모양으로 섬겨도 섬길 수 있는 제자가 됐습니다. 자, 그럼 저희 사역 가운데서는 이 제자가 성장하는 사람이 불신자한테 전도도 하고 기초 양육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나도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런다면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사역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인격이 필요합니다. 사역은 기술로 하는 게 아니고 인격이나 성품으로 하는 거라고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품의 영역에 훈련을 시작하는데 그 훈련 과정을 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장을 했지만 이 사람이 전임 사역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직업을 가지고 사역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가 정말 내가 나는 너무 이 일이 귀해서 지금 말고 전임 사역자로 풀타임 사역자로 섬기고 싶다 하면 그가 풀타임 사역자로 섬길 수 있는 훈련을 또다시 하게 되는데 그건 개발입니다. 이게는 사역 개발하는 훈련입니다. 본인 스스로 개척해서 본인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인턴십 사역자 같은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는 본인이 사역을 풀타임으로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재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후원을 받아야 하고 재정 모금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훈련이 이 과정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역 가운데에서는 월급을 받는 전임 사역자가 없습니다. 전임 사역자는 스스로 헌금을 직무하거나 또는 후원을 받아서 재정적을 그 재정까지도 믿음 안에서 해결하는 훈련을 이 개발 과정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네, 다리에와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저희 미니스트 차트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한 얘기를 다시 정리해 놓은 거니까요. 조금만 집중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전임 사역자, 저희 선교사가 되겠죠. 불신자한테 전도해서 결신자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 결신자를 기초 양육을 했더니 개심자, 컨버트, 그러니까 본어게인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자, 이 개심자에게 8가지 영역에서 열심히 확립을 시켰더니 대망의 제자가 됐습니다. 이 첫 번째 제자가 태어난 거죠. 여기까지는 전임 사역자 혼자서 열심히 일했어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 차트로 넘어가니까 어떻습니까? 복잡해졌죠. 갑자기. 집중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전임 사역자가 전도해서 불신자가 결신자가 됐고요. 결신자를 뭘 했습니까? 기초 양육했더니 개심자가 됐죠. 개심자를 8가지 영역에 확립을 시켰더니 제자가 됐습니다. 그럼 제자가 되면 뭘 한다고요? 전도하고 기초 양육을 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제자는 자기가 나 일꾼 되고 싶어요 해서 일꾼이 됐어요. 그리고 이 일꾼이 전임 사역자가 된다면 또 두 번째 전임 사역자가 태어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제자, 전도, 유심자, 결심자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세대가 형성되는 사역이 됩니다. 그렇다고 첫 번째 전임 사역자가 집에서 노느냐? 아니요. 그도 또 나가서 또 전도해서 또 새로운 3번, 4번의 결심자, 개심자, 제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사역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하니까 막 제자들이 부부욱 일어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걸 기대하시겠지만 그런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위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캠퍼스가 폐쇄되면서 저희가 온라인 개설했는데요. 이제 오프라인으로 돌아오는 게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사역이라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대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라고 억압을 하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임에 잘 안 와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역이 고등학생 사역으로 가야겠구나, 그런 아이디어를 갖게 됐습니다. 또 대학에서 우리가 왜 하필 다 대학생만 봐야 되지? 교수들도 있고 직원들도 있는데 그들에게도 전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캠퍼스 내에서 하던 모임을 못하게 하니까 이제 바깥에 공간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또 우리 사역 활동이 캠퍼스 안에만 머물 게 아니라 밖으로 뻗어나가야겠구나, 이런 발전의 가능성도 보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 사역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알려주는 신호가 된 거죠. 그래서 위기가 사실은 우리에게는 기회고 축복이 된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말고도 우리 내부에도 문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스니칭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에 계시면 꼭 아셔야 하는 용어입니다. 이 스니칭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권력기관에다가 동료나 동족의 죄를 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일제시대에 우리 동족으로서 앞잡이 노릇했던 그런 사람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프리카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강대국의 지배를 오래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스니칭에 대한 혐오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내 형제나 내 동족의 잘못을 공적으로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통틀어서 스니칭이라고 해서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경계합니다. 누가 한 사람이 조직 안에서 이걸 하면 결국은 그가 쫓겨나갈 때까지 눈치를 줘요. 그래서 사역 가운데에서도 이런 스니칭의 문제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리더가 자기가 돕는 형제가 분명히 죄가 있고 잘못이 있는 걸 알지만 자기 리더인 사역자인데 그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를 사랑해서 감싸주고 용서해서가 아니고 이 스니칭 때문에 경계에서 관계가 깨어질까봐, 돌아올 원망이 두려워서,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비난받을 것을 감수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미치는 영향력은 참 커요. 선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의 씨앗이 계속 자라도록 그냥 방치해두는 결과가 결국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마태복음 15장 말씀대로 우리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잖아요. 네,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만 가서 이렇게 상대해서 먼저 권고하고, 안 들으면 두세 정인 데리고 가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 가서 얘기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 말씀을 가르쳐 줘도 이게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다윗한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말씀대로 실천이 되어지는 이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다 묻히고 잠기는 이런 현상이 스니칭 때문에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 직면하는 태도가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브레이크 스루 하겠다는 생각이 없이 백슬라이딩을 해버립니다.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죠. 그래서 도로함 타버립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줄여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10장 13절이 필수 암송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을 좀 해, 뭐 이거죠. 자, 저 뒤에서 자꾸 저한테 시간 때문에 압력을 줬습니다. 네, 성장 가정에서 이제 사랑의 결핍으로 말미암은 정서적 결핍, 이런 것들도 훈련에 많은 어려움이 되는데요. 거짓말을 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한다거나,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을 못하고 쉽게 분노하고, 질투가 유난히 강하고, 선의의 나눔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는 거, 이거 정말 심각한데요.
뭔가 나눠주면 우리는 선의로 나눠주는데 그들은 네가 내보다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받는 건 당연해. 그러다가 그 다음번에 안 주면 서운하고 그 다음에 화가 나고 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 마음으로 고마워서 나타나는 구속 표현이 없는 겁니다. 이건 자기가 사랑으로 못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나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지속하는데 굉장히 더디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 나왔는데요. 성적인 문란, 미혼모 출산 이것도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더 큰 문제는 저희예요. 저희가 그 미혼모들 그들을 수용받아서 훈련시킬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걸 했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걸 하려고 하는 해야 한다는 그런 도전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자, 위기가 절망을 가져다주는 문제가 아니고 기회를 가져다주는 축복이라는 것과 다른 길을 열기 위해서 이미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한 길을 닫으시는 것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남아있는 도전들이 우리가 더 열심 낼 수 있게 하는 박차 요 가면 식당 있잖아요. 서퍼 박차 예, 저 주마 간편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지금도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제너레이션 맵을 보여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저희 남편으로부터 형성된 두 번째 세대의 형제들입니다. 2007년도에 1월 달에 이 형제들을 데리고 수양회를 했습니다. 2005년 7월에 와서 2006년 1년 동안 열심히 전도해서 개심자를 얻고 그들이 잠재적인 제자가 됐기 때문에 수양회를 해서 이제 사진 남겨도 몇 명을 얻었습니까? 4명 얻었습니다. 그러다가요, 이제 다음 이 4명 중에서 아스라고 하는 현재 경찰로서 과학수사대에 근무하고 있는 형제인데요. 이 형제가 저희 남편 선교사로부터 2대였는데 그 다음 3대, 4대, 5대 이렇게 영적인 대를 형성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입스 형제의 제너레이션입니다. 이 형제는 페르트리아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새아이 가장인데 지금도 이 형제는 전임 사역자가 되기를 희망해서 매주 한두 차례 부부가 함께 캠퍼스에 와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갖고 있고요. 이 형제 역시 지금 5대까지 가 있는데 여기는 이름을 올리지 못한 기초 양육 중에 있는 형제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타오 형제의 제너레이션 맵인데요. 이 한 판이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거 간략하게 만드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타오 형제는 짐바브웨 사람이었는데 프레토리아 대학에서 석사과정을 했고 여기서 영어 교사로 일을 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 나라에 와서 처음 만난 영어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는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를 집으로 데려다가 열심히 먹이고 양육해서 이제 제자가 됐죠. 타오 형제가 복음을 전해서 지금 현재 이 나라 남아공 재무부에서 근무하는 타방 형제 그 형제를 남겨서 그 형제가 열심히 또 대를 이어서 지금 5대까지 가고요. 그리고 또 한 형제는 체코 형제인데요. 이 형제는 현재 아시아 시국에서 국제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공에 자기가 남겨놓고 간 자기 제자맨들을 열심히 계속해서 돕고 있는 사역이고요. 또 프랑스에 자기가 도왔던 형제를 프랑스에 가게 돼서 그 프랑스에서 그를 또 계속 도와서 그가 프랑스에서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또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해서 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있고 다양한 사역을. 그래서 저희는 이 형제를 후원받지 않는 선교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사역을 하다 보니까 프레토리아 대학에 유학을 왔던 학생들이 공국으로 돌아가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사정으로 여러 나라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많은 나라에 저희들의 그 영향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일꾼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퍼지게 됐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핸드북에는 13개국인데 여기는 12개국이거든요. 보츠와나에 있는 형제들이 아직 기초 양육이 안 끝났기 때문에 여기 뺐습니다. 그리고 남아공에서는 현재 케이프타운에 직업 때문에 케이프타운에 있는 몇 명의 형제들이 거기에서 또 그룹을 이루고 수경 공부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계적으로 보시면 남아공, 짐바브웨, DRC, 레소토, 탄자니아, 세이셸, 모잠빅, 아시아에서는 한국, 중국, 태국, 유럽에서는 프랑스, 영국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작지만 살아있는 불씨들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아래 사진 프랑스라고 적혀있는 이 신라 형제가 현재 프랑스에서 NGO에서 일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캠퍼스는 젊고요. 캠퍼스는 여전히 젊은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20대부터 지금까지 캠퍼스를 떠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얼마나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지 잘 못 느끼는 불치병을 앓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캠퍼스는 젊은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보시다시피 저희처럼 캠퍼스에서 일하면 나이를 잘 못 느끼는 그런 병을 앓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일석이조입니까? 그래서 많이들 이 일을 위해서 어떤 모습이든 어떤 방법으로든 그물을 치시는 투자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